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인도 소식인데, 인도 그러면 진짜 전 세계 1등 인구 대국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인도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도 사람들, 인도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소식들은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산업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현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불만이 주로 제조업계에서 제기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력 있는 사원들, 이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기준이 너무 높은가 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랑 상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조사에서 인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75%가 2학년 수준의 뺄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리큘럼은 점점 더 수준 높아지고 발전하는데 정작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교육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공교육의 공백을 직업학교나 기술훈련기관에서 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인도가 이마저도 어렵다고 해요. 인도 정부 공식 싱크탱크에 따르면 산업훈련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0.1% 미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인도의 젊은 층이 기술 교육이나 직업 훈련 이런 것들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나 봐요. 네, 이 문화적인 요인 때문인데 예. 인도가 사회적으로 고학력자나 고소득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 직업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직은 조금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특정 분야에만 좀 제대로 된 인재들이 몰리고 있고 그만큼 고용 창출이 특정 직군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고용 형태 역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비공식 일자리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실업률 통계조차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기술을 배워봤자 이제 결국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걸 이해하려면 인도의 임금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의 임금이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보다 고작 20에서 25% 정도밖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을 투자해서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받는 급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서 직업 훈련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당장 돈을 버는 쪽을 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 민간 기업은 얼만큼의 베네핏을 주느냐. 이 민간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구직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2017년 이후에 매년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니라 자영업이나 임시 고용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공공기관이나 정부 일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면 그래도 나라에서 보험 혜택이라도 주고 연금을 제공하고 정년도 보장해주고 주택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연봉 $300가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오피스보이, 단순 노무직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복지도 없으니까 단순히 월급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노릇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준이 너무 낮은 구직자들이 많다.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은 불안하다. 서로 불만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어떠한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직자와 기업의 니즈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인도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 황금기라고 부를 정도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16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인구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건데 이러한 시기가 앞으로 30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 민간 기업의 체력 그리고 인도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인도가 선진국으로 합류하지 못하고 영원히 중진국,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인도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은 일자리에도 수천만 명이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에 철도청에서 하급직 3만 5천 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1,250만 명이 몰렸다고 해요. 1,250만 명이요? 네, 경쟁률을 따져보면 360대 1인데 야. 이게 뭐 엄청난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 하급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일부 지역에서는 왜 하급직 공고에 고학력자한테 유리한 시험이 추가됐냐 이러면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의 45% 이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인도 GDP 중에 공업 비중은 20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이 막대한 인구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남을지 이 세계 1위 인구를 가진 인도의 다음 행보를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멀리서 인도를 바라봤을 때는 인구 대국 1등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이 누렸던 프리미엄 다 가져가겠다 해서 좋게만 생각했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고민이 많았군요. 자,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네요. 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중국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길러진 랩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직접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 다이아몬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랑 물성은 완전히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최대 90%나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덕분에 천연 다이아몬드 도매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40%나 하락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인 드비어스는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고요. 또 재고 역시 전례 없는 규모로 쌓여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었냐? 중국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이 만들어진 건 꽤나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등장을 했는데 네. 지금처럼 보석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대량 생산된 건 한 최근 10년 사이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랩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과 생산 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때 중국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랩 다이아몬드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저렴한 가격 덕분에 랩 다이아몬드 수요는 늘어났고 그래서 2015년에는 전 세계 다이아 수요의 1%만 차지했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성장했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중국이 여기까지 손을 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산업에서도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강점 이런 게 있나요? 네, 생산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예. 중국은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비중이 높고 따라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 만들 때는 전기를 많이 쓰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고압 고온 합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인데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구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수천 도의 온도
그리고 수천 기압을 겪으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도 고압 용기에 엄청난 양의 압력과 온도를 형성하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식,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수 제작된 진공 체인버 안에 탄소 성분을 포함한 가스 형태의 화합물을 주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호 내부에 강력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이 플라즈마라는 게 고온, 고에너지 상태의 이온화된 가스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 안에서 탄소 원자들이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층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식은 뭐 다이아몬드를 키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텐데 이 키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라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생산 단가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은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해요. 지금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에는 불과 7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마 3캐럿짜리를 껴보시면 손이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 일주일 정도만의 시간에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국이 거의 글로벌 랩 다이아몬드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 허난성의 한 랩 다이아몬드 공장이 24시간 동안 공장을 돌리면서 한 달에 10만 캐럿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 원석은 세공 비용이 저렴한 인도로 넘어가서 보석용으로 가공된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실험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중국의 기술이 역량이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은 이 랩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뭐 보석용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투자한 건 아니고요. 이 산업의 발전이 시작된 건 의외로 지정학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예. 1960년대 초에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조금 틀어지게 되면서 소련 측에서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급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뭐 산업용이나 군수용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공급이 끊긴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기 때문에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63년 최초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고 그렇게 1980년대에 허난성에 합성 다이아몬드 산업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절단용 공구나 연마용 분말 이런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보석용 랩 다이아몬드로 산업 방향을 틀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기업들은 아우성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랩 다이아몬드 소매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또 랩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천연 다이아몬드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2020년에는 소매가가 약 3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가격이 4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앞서 말한 드비어스의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 2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판매되지 못해서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요를 줄인 주범 역시 중국입니다. 그건 왜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최대 소비 강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비가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결정적으로는 결혼율,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이 보석이 영원한 사랑을 의미해서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로 많이 사용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해 버리니까 다이아몬드를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중국의 연간 혼인 통계 건수를 보면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혼인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천연 다이아몬드 판매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걸 혼수용품으로 광고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는 하는데 예. 이 메시지를 주입한 게 사실 이 다이아몬드 회사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가 1948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는데 예. 여기에는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줄 부자들이 다들 이렇게 사재가 기울어 버리니까 예. 이런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한 번 더 자극한 거죠. 그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 또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사랑과 연결 짓기에는 최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랬던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그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데요. 드비어스처럼 천연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제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자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광산에서 채굴해서 만든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환상을 계속 구매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랩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가 성분도 동일하고 또 육안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고 해요. 거의 불분명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주얼리 플랫폼 앙가라라는 회사의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인들의 약혼 반지의 약 80%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먹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 부족해지고 있다. 야,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유가 없어서 못 먹는 식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버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생산 과잉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30년경에는 세계 우유 부족량이 3천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유 생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아니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우유를 생산하는 곳과 우유가 정말 필요한 곳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세 미만 아동의 90%가 지금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데 네. 이들 국가가 생산하는 우유는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아동 인구는 적지만 낙농업이 발달한 선진국들, 뭐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뉴질랜드는 전체 우유의 25%나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유가 남는 지역과 모자라는 지역이 완전히 엇갈려 버린 구조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유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들에서는 낙농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또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요 영양원으로 우유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에 우유를 꼭 포함시키고 있어요. 네. 하지만 공급은 여러 요인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이들 국가에서는 소를 키울 만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소들은 더울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생산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최대 10%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잦은 시기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 젖소를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게다가 이런 개발도상국의 낙농 방식은 아직 비효율적이라서 같은 우유를 생산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소의 방귀나 트름에서 메탄이 나오는데 이 메탄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낙농 선진국은 이 메탄의 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하냐면 고품질 사료를 급여해서 방귀를 덜 뀌게 한다든지 예. 품종을 개량해서 소 한 마리당 우유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젖소들은 생산성이 낮고 또 같은 양의 우유를 얻기 위해서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소를 길러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1kg의 우유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선진국 대비 3,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돌고 도는 문제인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날씨가 더 더워지다 보니까 낙농업을 할 만한 지역도 점차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전체 절대적인 양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은 나름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선 꾸준히 잘 되고 있으니 이걸 그냥
나누면 되는 문제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유가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수출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의 특성상 이 물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유가 일반 공산품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예.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상하는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국제 무역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온 유통을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고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짧은데 이렇게 우유를 생산해서 그 수출을 통해 저개발국에 주려고 할 때 물류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생산성이 많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기껏 수출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일정 기간 안에 이게 다 소비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것도 사실 주저되겠는데요. 네, 처리 비용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유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전지 분유 형태로 유통을 하기도 하는데 예. 이 전체 우유 생산량 가운데 국경을 넘어서 전지 분유 형태로 거래되는 우유가 아직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나라에 우유가 잘 전달되지 않는 이 구조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야, 이거 좀 그렇게까지 다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저개발 국가들은 앞으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해서 네. 우유가 점점 부족할 텐데 이 우유라는 게 대부분 영유아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그때 적합하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면 이게 전체 발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평생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4세 미만 인구 5억 명 중에 3분의 1이 이 부족해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는 우유가 과잉 생산돼서 하수구에 버려지거나 그냥 애써 말린 형태로 창고에 보관되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영양 자원이라는 점에서 우유를 분배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밀가루를 외국에서 우리에게 원조해줘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우유가 남아돈다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이걸 잘 어떻게든 가루든 뭐든 가공해서 해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